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768만 원입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비롯해서 예금, 보험, 연금, 주식 이런 자산들 모두 합쳐서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자산에서 빌린 돈, 부채를 빼면 순금융자산이 되는데요. 독일 보험회사인 알리안츠가 매년 세계 5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각 나라 국민들의 1인당 순금융자산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순금융자산이 얼마인지 보니까 3,768만 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 순금융자산이 4천만 원 가까이 되나? 하면서 속으로 어림짐작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재작년보다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늘었지만 전체적인 순위는 한 계단이 떨어졌습니다. 53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22등이었고요. 2013년에는 20등이었으니까 등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당 부채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제일 많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100%로 제일 높았는데요. 대출 있으신 분들은 연휴 끝나자마자 요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시중금리의 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는 금리 전망에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10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 계속 고민거리인데, 이걸 사회주택이라는 대안을 통해서 풀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 사회주택이라는 게 뭐고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청취자께서 주식에 투자할 때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좋다고 하던데 혹시 적립식 투자의 단점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세상에 단점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달러원 환율이 연휴 전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 얘기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중 통화 스와프 문제가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가 일단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만료일까지 네. 아무런 연장 합의 이런 건 없이 지나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장 합의했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다만 계약이 만료되긴 했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연장에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 만료는 지났는데 양국이 유지하는 쪽의 어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방향에서 서로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국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말을 좀 아끼긴 하고 있는데 이걸 섣불리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간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떤 합의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만기일 부근으로 해서 우리는 추석 연휴였고, 네. 중국은 또 국경절 연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오는 18일 날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대표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하고 통화 스와프보다. 그래서 이걸 좀 끝내고 난 시점에서 아마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어제라도 중국이 합시다라고 전화만 했으면 우리는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쉽다는 상황은 확인한 것 같고요. 다만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걸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아쉬운 건 알겠는데. 예.
중국은 사실은 특별히 아쉽지는 않다면서요, 이거. 그렇죠. 아무래도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돈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좀 열어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사실은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이 이슈가 되면서 연장이 안 되고 끝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드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번 계약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간 연장 쪽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은 추정해 보건대 중국이 이제 위안화가 기초통화로서의 지위를 상당히 갖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 통화 스와프를 그 양 국가 간에 맺은 통화 스와프 중에 가장 큰 게 홍콩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홍콩은 뭐 양국 체제를 갖고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같은 나라로 봐야 되고 홍콩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하고 맺은 통화 스와프가 규모 중에 가장 크거든요. 예. 전체 중국이 갖고 있는 통화 스와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간 뭐 양국의 체결된 규모로 보면 우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를 깼을 때 중국의 어떤 위안화의 국제적인 위상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드 보복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화 스와프마저 이것 때문에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할 테고 네. 어쨌든 다른 무역 보복과 관련돼서는 국내법에 의거해서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나 이런 것들은 위생상 문제다 내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대고 있고 또 수출품과 관련돼서는 화장품도 뭐 자신들이 얘기하는 검수품 목록에 빠져 있다, 뭐 규격에 안 맞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굳이 이것마저 끊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긴 하는데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김 기자께서도 통화 스와프라는 게 나라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 또는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네네.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예를 들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일이지만 네. 그게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걸로 생각되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이유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통화 스와프가 중국하고 뭐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이게 당장 만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8월 말 기준으로 3,848억 원인데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66개월 계속 연속으로 났거든요.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당장 뭐 외환위기에 빠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간에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반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침에도 지금 증시는 오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소폭 이제 워낙 약세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뭐 외환위기를 보일 만큼 이렇게 금융시장이 동요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걸 보면 이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그렇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외환보유고 문제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의 보험 성격인 거죠. 이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네. 문제가 터지면 우린 이것까지 활용할 수 있어라는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통화 스와프까지 다 고려해서 상당히 한국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구나라고 신용 등급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꼭 통화 스와프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나중에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1번은 외환 보유액을 열심히 쌓는 거겠고 그렇죠. 두 번째가 그 방어선마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통화 스와프 계약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제3, 제4의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렇죠. 대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겪고 난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국제 이런 연합은행들에 가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이 일시적인 외환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은행들에서 돈을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자라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게 좀 받아들여져서 IMF에서 지금 신축적 공여라고 그래서 FCL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다음에 PLL이라는 예비용 단기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통화 스왑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IMF 쪽이 우리가 이거 활용하고 싶어. 예. 그럼 심사를 해서 그래 너네 국가 이거 활용을 해라고 하면 위기가 빠졌을 때 IMF에 긴급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동안에는 그런 걸 안 해줬나 봐요? 그전에는 예. IMF가 저희가 이제 98년도, 97년도에 그 구제금융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받았었죠. 구제금융이라고 해서 이 돈을 주면 구제금융이니까 가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라는 대로 너네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관리 감독은 없어요. 단지 위기 때 우리가 너네 돈을 좀 빌려 쓸 수 있게 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FCL인 신축적 공여는 조금 이 신용 등급이 높은 국가들에 해당이 되고요. PLL이란 예방용 단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용 등급이 낮은 신흥국들에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신청을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IMF 구제금융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좀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요. 돈은 필요하니까 빌리긴 빌리는데 네. 빌리고 나면 너무 빡빡하게 굴더라 IMF가. 근데 이거는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을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점도 조금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외환 보유액 다 떨어지고 나서 손 벌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저 FCL이라는 거 있는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신청해 놓는 그건 겁니다. 사실상 이제 구제금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약간 통화 스와프하고 차이가 있는 게 FCL 같은 경우를 신청해 놓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대신 언제든지 위기가 생겼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기가 생기면 돈을 빌리는 것이고요. 네. 돈을 빌리고 나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나가겠죠. 근데 통화 스와프도 사실은 빌린 기간 동안 잠시 쓰는 기간 동안 이자를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수수료를 앞에 내느냐 마느냐 이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IMF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 말이네요. 네. 근데 IMF에서 돈 빌려 썼다고 하면 저 나라 큰일인가 보다.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구제금융의 느낌이 좀 있어서 예.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고려해 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경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럼 환급 받으셨을 텐데 이게 환급이 제대로 안 되고 몰라서 못 받고 그런 경우가 꽤 된다면서요? 꽤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절반 이상이 지금 못 받은 걸로 국세청이 자료를 냈는데요. 그래요? 예. 올 8월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은 인원이 31만 명이에요. 전체 가입 대상자 중에 이게 4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2만 명 정도인 57.5%가 유류세 환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요? 왜 못 받았어요? 자기가 대상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환급은 자신이 대상인 걸 알면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세 환급용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발급을 받고 그걸로 기름 그 카드로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으면 세금을 일부 제외한 그 승인 금액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연간 2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경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환급 대상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만큼. 제도 있는지를 모르면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당국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국세청에서 이번에 안내고지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 제가 그래서 환급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봤더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한 대를 소유하고 있으면 네. 한 대 이상은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요. 그래도 경차 한 대, 중형차 한 대라면 이 경차는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돼요. 안 이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용차로 2대가 있으면 네. 하나가 경차이더라도 승용차가 2대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 승용경차 한 대, 예. 그다음에 승합차 한 대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해당이 돼요. 경차를 그러니까 차종에 따라 좀 알겠어요. 달라요. 알겠어요. 반대로 또 승용차 한 대, 승합 경차가 한 대 있으면 이것도 유류세 환급 대상이에요.
승합 경차라는 게 있어요? 예. 승합은 사람 많이 타는 걸 텐데. 제가 제품명을 얘기하기로 다마스 같은 거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승합 경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가 2대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네. 유류세 환급 대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빨리 확인하시는 거는 카드사. 그러니까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제대로 알려주고 발급받겠습니다 하면 본인들 이익이 되니까 친절하게 알려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회사가 다 취급해줘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롯데, 신한, 현대카드 이 세 개사에서 유료 환급 카드를 발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나 신한이나 현대카드 이곳에 문의를 하시면 자신이 대상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신용카드가 유료 구매 카드가 별도로 없는 분들은 네네. 나 뭔가를 못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낸 세금 국가에서 20만 원씩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20만 원이나 돼요? 예, 적극적으로 1년에? 받아야죠. 연간. 네. 기름값에 얼마를 환급해 주는? 올랐습니다. 10만 원까지였는데 최근에 네. 확대돼서 2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기름값은 뭐 많이 쓰는 분은 많이 쓸 테지만 거기서 최대 20만 원까지는 돈 돌려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경차를 살 때 자동차 등록하면 거기서 발급을 해준다든가.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불편하게 네. 만들어 놓죠. 세금을 거둘 때는 알아서들 잘들 걷어가면서 호지서는 날라오는데. 다시 환급을 받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제도가 꽤 많더군요. 즉 복지제도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네.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신문을 볼 여유가 없거나 방송을 못 듣거나 하면 몰라서 못하거나 모르잖아요. 어려워서 못하거나 복잡해서 귀찮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홍재선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나쁜 단점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금 붓듯이 주식 사는 거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부르죠. 장점은 한꺼번에 주식을 샀다가 혹시 꼭지에서 주식을 사게 되는 그런 큰 손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 10포기를 사야 되는데 한 가게에서 다 사면 혹시 바가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 10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포기씩 사면 적어도 바가지 쓸 염려는 줄어드는 뭐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적립식 투자의 단점은 뭐냐?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 팔아야 하느냐 하는 그 파는 시점을 참 잘 선택해야 되는데 물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사기만 하는 겁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그 주식 평생 안 팔아도 먹고 살 돈 있는 분들한테나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내가 그 주식을 팔아서 노후 자금이든 혹은 어디에 용도든 써야 할 시점이라는 게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하필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은 분명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라도 그 시점 전에라도 주가가 오르면 좋은 가격이 오면 팔아야 나중에 내가 돈 필요할 때 그 돈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매도 포인트는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더 잘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포인트를 놓치고 지나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립식 투자는 매달 그냥 꾸준히 사기만 하는 거라는 우리 생각 때문에 팔아야 할 때 못 팔고 계속 그냥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꺼번에 주식을 다 샀으면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바로 팔 수 있을 텐데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사다 보니까 원하는 가격은 왔는데 사려고 하는 물량을 다 아직 못 샀을 경우에는 대개는 일단 뭐 좀 올랐지만 계속 더 사자. 뭐 내후년쯤 돼서 또 한 번 이렇게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이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후년 이후에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하고 그냥 결혼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고 최소한 100번은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해서 안전하게 파트너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만난 파트너가 더 좋은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한 4번째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았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안 돼. 난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람을 만나볼 거야. 그러다가 좋은 파트너를 나중에 영영 못 만나는 경우가 생기듯이 적립식 투자도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 권하는 분들은 주식이라는 건 잘 들고만 있으면 어차피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라고는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 그게 내 평생에 안 올 수도 있고요. 만약 돈 필요한 시점 이전에 그런 찬스가 반드시 온다고 믿는다면 굳이 뭐 적립식으로 안 사도 되죠. 그냥 한꺼번에 주식 사뒀다가 혹시 그게 꼭지라서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계속 들고 있으면 그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놓치면 그분 평생에는 그런 기회 다시 안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듯이 기업도 언젠가는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100년 전에 있던 기업 중에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적립식 투자는 살 때 바가지 안 쓰고 보통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다 보면 투자한 그 기업의 일생에서 몇 번 안 되는 매도 포인트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세상에 적립식 투자가 늘 장점만 있고 100번씩 선보는 게 무조건 좋은 신랑 신부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라면 다들 100번 선보고 다들 적립식 투자하죠. 누가 은행에 예금하겠어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우리나라의 주택은 그 주택을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지 말고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걸 좀 도입을 해보자 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택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배워보려고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최경호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이 사회주택이라는 건 정부 돈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도 아니고 또 민간이 그냥 짓는 아파트도 아니면 이 집은 누구 돈으로 짓는 겁니까? 예, 이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책임을 공공과 비영리 민간 영역이 민관 협력형으로 분담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 영역이 반반씩? 예, 뭐 정확하게 반은 아니지만 같이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예. 공공이 땅을 사줘서 땅값의 1%만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예. 건설비는 민간이 이제 들여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실제로는 아주 비싼 땅인데 공공은 싸게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싸게 공급한 만큼 집값 임대료는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차액을 거기에 사는 분들한테 돌리자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땅을 공공이 사주거나 아니면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을 실제보다 싼 값에 주면 땅값은 훨씬 싸게 먹힐 테니까 그러면 이제 집이 싸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건축비나 뭐 이런 게 싸질 가능성은 그럴 방법은 없겠네요. 예, 그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예. 공공이 직접 공사비를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증을 통해서 저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해서요. 그리고 또 민간 사업자도 이것을 이제 빨리 예를 들어 보통 디벨로퍼 같으면은 뭐 초기에 이제 10% 정도 이윤을 남기고 빨리 분양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전략인데, 네. 이거를 3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서 손익분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 집값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이제 땅값, 건설비 그리고 이윤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모두를 절약하는 게 되겠습니다. 땅값은 싸게 주니까 절약이 되고, 예. 건설비는 공공에서 좀 싼 이자로 돈 빌려주면 일단 그 돈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괜찮고, 예. 집 짓는 뭐 원가 자체야 뭐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런저런 비용이 아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싸진 만큼 정부가 공공이 부담을 하는 거네요. 결국은 공공임대주택하고 비슷한 개념이군요. 예,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민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안에 보면 정부가 글쎄요, 뭐 100억 들여서 산 땅을 아주 싸게 팔아주면 모르겠어도 결국 그러면 그건 이제 나라 돈으로 짓는 셈이 되니까. 예. 기왕이면 정부가 갖고 있던 땅, 소유하고 있던 땅을 풀어서 집을 짓게 되면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땅들이 많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대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노는 땅은 뭐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땅을 구해오면은 이제 공공인 땅을 사들여서 자산화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점일 공공시설, 주민센터나 주차장 같은 경우를 복합용도 개발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어떤 땅을 그럼 서울시 돈으로 사서 예. 사회주택을 짓는 분들에게 이제 빌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싸게 넘겨주지는 않는 것이고. 예. 그럼 빌려주면 예를 들면 100억 정도 주고 산 땅이면 얼마 정도 임대료를 한 달에 받고 있습니까?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토지임대부 1호점 같은 경우 성산동에 12억짜리 땅을 사서요. 예. 1%의 연 이자를 받아서 이제 그러면 연 1,200만 원, 월세면은 이제 100만 원인 셈인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10세대짜리를 짓는다면 한 가구당 10만 원을 내는 셈이죠. 토지 비용으로. 예. 그래서 그 사업자는 처음에 12억 원을 자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에서 이 토지가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12억짜리 땅을 사서 한 10가구 정도의 세대를 지으면 예. 제 생각에는 그 10가구가 아주 큰 집들은 아니고 아주 작은 집들일 것 같은 예상은 드는데 예. 그럴 경우에 한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의 월세 비용으로 그 땅을 사실상 이제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월세가 전부 10만 원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 월세에서 10만 원 정도는 이제 토지비에 해당하는 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되죠. 그러면 그게 주변에 비슷한 집의 월세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싸지던가요? 예, 지금 이 경우는 이제 투룸의 경우 원룸 투룸 정도로 섞여 있는데 예. 투룸의 경우 전세가 기준 1억 7천인데 주변 시세가 2억 5천만 원인 거랑 비교하면 70% 이하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조례 서울시의 기준상으로는 이제 시세의 80% 이하가 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사서 좀 싸게 임대해 주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연 1% 정도 받고 임대해 주자고 하면 안 하시겠죠. 물론 토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은행에 넣어두면 요즘에 이자가 그래도 그렇죠. 반올림하면 2% 가까이 주는데 예. 내가 10억 주고 땅 사서 1년에 1,000만 원만 받으라고 하면 그거는 잘 안 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예. 그런 부분은 공공에 좀 기여가 필요하고 혹은 또 이제 어떤 비영리 기관이나 뭐 종교단체라든가 선한 뜻을 가진 분들이 이제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좀 기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런 사회주택이 좀 더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하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중앙정부든 시정부든 그 정부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예. 그 땅을 아주 싼 값에 빌려주고 거기에다 사회주택을 지어서 싼 임대료를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네덜란드 말로 보닝 코퍼라시라는 비영리 주택 회사가 이제 한 350개 정도 있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땅을 아주 싼 가격에 빌려주거나 아니면 싼 가격에 이제 땅을 분양해줘서 이 회사들이 그걸 토대로 이제 또 집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듣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짓고 싶은데 못 짓는 이유가 한꺼번에 큰 돈 드니까 그게 다 부채로 잡히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많이 못 짓는 건데 이렇게 지으면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통으로 짓는 것보다 한 채 지을 때 막 2, 3억씩 써야 되는 것보다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왜 이게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방식에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자체도 물론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예. 이 대규모 토지 개발 방식이 좀 익숙했는데, 이런 중소규모 이제 방식으로 하는 거 익숙치가 않고 또 기존의 이제 정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총량의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좀 정책 효과를 얼른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도 돈은 얼마 없어서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못 지어요라는 상황이라면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 갑자기 많이 지으면 뭐 짓는 거야 건설회사에 포크레인만 있으면 짓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돈이 부족하니 많이 못 짓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한 채 지을 거 10채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으면 그게 더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방식에 따라서 이제 속도나 이런 분량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로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센터의 역할과
사회주택이 기여하는 부분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이제 민간 주택하고도 비슷한데요. 이제 이 시민들이 직접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뭐 LH공사나 SH공사는 좀 멀리 느껴지고, 뭐 집들도 원래는 이제 전문가들만 이렇게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주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직접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장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변에서 원룸이나 투룸이 필요한 서울 시민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 서울시에 가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어디 성산동인가 어딘가에 해준 것처럼 예. 10몇 억짜리 땅을 좀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으로 사셔서 예. 저희한테 연 1% 임대료만 받고 좀 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집 지어서 뭐 몇십 년 살다가 다시 그 땅 돌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신청하면 해줍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다만 뭐 개개인이 찾아와서라 하면 좀 힘들고, 예.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오시고, 또한 이제 회계나 건축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이제 보여주시면 저희가 적격 심사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가 또 있군요. 공공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또 지금은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오셔도 나중에 이게 많아지면은 또 혹시나 이제 잘 못 쓰시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은 감독을 하고 필요한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수시로 그런 신청을 받고 뭐 합격을 하면 수시로 그렇게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뭐 평균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가 그럼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토지임대부는 80억 원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16억 원짜리 땅을 5채, 그 땅의 평균 뭐 한 20%를 짓는다면 한 1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었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고시원이나 빈집을 이제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쉐어하우스로 요새 사람들 같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로 하는 경우는 이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네. 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예산이 좀 더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쉐어하우스로 빌려주겠습니다 하면 예. 그 집 고치고 하는 공사비를 서울시가 줘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 전액은 아니지만 뭐 한도 내에서 아예 네. 저희 그거는 이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드리고요. 예. 모자란 부분은 또 따로 대출이 또 가능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그 전문 이제 관리 기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락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인 자격이라기보다는 네.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임대 운영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챙겨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절차는 서울시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인터뷰 하다 보니까 드는데 혹시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문제라든가 혹시 뭐 걸림돌 같은 게 있어요? 제도적으로 뭐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예산 문제 말고 예산이야 뭐 넉넉하면 좋겠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넉넉하지는 않아서 경쟁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돈 문제 말고요. 어떤 게 좀 또 한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알려진 지 얼마 안 되고 한국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많이 배정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성공 사례가 쌓이면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좀 바라는 점은 지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예. 서울시 조례로에 근거해서만 사업을 진행 중이라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70조 이르는 그 중앙정부의 그 역할이 있는데 네. 그걸 저희가 법제화가 안 돼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이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회주택 분야가 정말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빨리 국회에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예전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건설사가 아파트 지을 때 예, 싼 이자로 돈 빌려주고 하는 그런 기금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자체가 땅을 사서 싼 이자율로 사회적 주택조합 같은데 돈 빌려줄 때도 쓰게 합시다라는 법안이 있군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일단 사회주택이라는 단어가 어찌됐든 법에 등장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뭐 단어 이름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민간 협력형 방식의 중앙정부의 역할도 이제 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최경호 센터장으로부터 사회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예, 긴 연휴 동안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안 열렸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해외에서는 금융시장이 계속 열려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변했는데 다행히 연휴 동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또 환율도 원화 강세 방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금융시장 흐름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 끝나고 나니까 주가는 좀 오르는 것 같고 또 근데 네. 금리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연휴 기간 동안에 뭔가 있었던 변수가 반영되는 겁니까? 왜 그래요? 네. 연휴 이전, 사상 최대 연휴였죠. 거래일 기준으로는 6일, 달력으로는 열흘에 걸친 연휴였는데, 네. 그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그 대북 강경 발언, 폭풍전 고요라든지, 대화나 돈 주는 거는 필요 없었다. 한 가지밖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염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장은 연휴 이후에 어제 오늘에 걸쳐서 그동안의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면서 키높이를 하는 양상입니다. 다른 증시들이 올랐던 것보다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잘 오르고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만 10월 들어서 지금 한 2.06% 정도인데 우리 코스피가 2.56%면 이틀 만에 그 정도 올랐으니까. 네, 예. 이틀 만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는 부분은 그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을 또 반영하기도 하고 네. 우리 한국은행의 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반영되는 그런 상황. 환율도 최근 한 사흘 달러 약세 흐름 그리고 걱정했던 어떤 북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율이 좀 이렇게 115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30원대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건 미국이 일단 금리 올린다고 하고 그 분위기가 다른 주요국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반영된다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다. 당연히 이자 많이 주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이 이른바 제1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전부 금리를 낮추고 제로금리 심지어 중앙은행이 맡기는 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적용하던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시장에서 국채나 모기채권 같은 걸 막 사들이는 이런 양적 완화까지 하다가 이걸 이제 돌려 세운다. 금리는 올리기 시작한다. 특히 연준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이진행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달러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전망이죠. 네. 이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시장에서 좋은 양질의 담보로 작용하는 국채가 오히려 시장에 더 많이 유통된다면은 그걸 가지고 시장 내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표로서의 달러 찍어내는 것보다 다른 어떤 유동성의 개념으로서의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달러는 더 풍부해진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이제 당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제일 쉬운 거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만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달러가 막 강해져야겠는데 항상 중앙은행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정책 보조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나 무슨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등도 즉 같이 금리를 올릴 듯이 하니까 달러 강세에 이렇게 쉽게 박차가 가해지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트럼프 변수죠. 지금 이제 감세를 갖다가 중심 위주로 하는 세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의회에서 입법 과정을 갖다 순탄하게 넘어가서 될 것인가? 설령 또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공화당이 내놓은 그 세제 개혁 안대로 간다면은 길게 봐서는 달러 저거 믿을 통화 못 된다. 즉 미국의 재정은 앞으로도 굉장히 엉망이 된다. 걷어들이는 세금은 적어질 텐데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내다보면 달러는 또 약해질 것이다. 이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전반적으로 달러는 비슷한 수준에서 당분간 움직일 거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의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까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누가 되는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 홈페이지 오늘자 방송 내용란에 환급 대상 해당 여부 판정표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연장이 안 되고 끝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드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번 계약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간 연장 쪽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은 추정해 보건대 중국이 이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당히 갖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 통화 수화풀을 그 양 국가 간에 맺은 통화 수화풀 중에 가장 큰 게 홍콩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홍콩은 뭐 양국 체제를 갖고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같은 나라로 봐야 되고 홍콩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하고 맺은 통화 수화포가 규모 중엔 가장 크거든요. 예. 전체 중국이 갖고 있는 통화 수화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간 뭐 양국의 체결된 규모로 보면 우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를 깼을 때 중국의 어떤 위안화의 국제적인 위상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드 보복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화 수화마저 이것 때문에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중국 입장에선 자존심도 상할 테고 네. 어쨌든 다른 무역 보복과 관련돼서는 국내법에 의거해서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나 이런 것들은 위생상 문제다 내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대고 있고 또 수출품과 관련돼서는 화장품도 뭐 자신들이 얘기하는 검수품 목록에 빠져 있다, 뭐 규격에 안 맞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굳이 이것마저 끊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긴 하는데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김 기자께서도 통화 스와프라는 게 나라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 또는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네네.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예를 들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일이지만 네. 그게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질 거로 생각되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이유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통화 스와프가 중국하고 뭐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이게 당장 만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얘기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중 통화 스와프 문제가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가 일단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만료일까지 네. 아무런 연장 뭐 합의 이런 건 없이 지나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장 합의했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다만 계약이 만료되긴 했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연장에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 만료는 지났는데 양국이 유지하는 쪽의 어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방향에서 서로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국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말을 좀 아끼긴 하고 있는데 이걸 예. 섭불리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간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떤 합의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만기일 부근으로 해서 우리는 추석 연휴였고 네. 뭐 중국은 또 국경절 연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오는 18일 날 중국 공산당 전국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예. 대표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하고 통화 스와프보다. 그래서 이걸 좀 끝내고 난 시점에서 아마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어제라도 중국이 합시다라고 전화만 했으면 우리는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아쉽다는 상황은 확인한 것 같고요. 네네. 다만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걸 한다면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아쉬운 건 알겠는데 예. 중국은 사실은 특별히 아쉽지는 않다면서요, 이거. 그렇죠. 아무래도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돈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좀 열어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사실은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이 이슈가 되면서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8월 말 기준으로 3,848억 원인데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66개월 계속 연속으로 났거든요.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당장 뭐 외환위기에 빠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간에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반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침에도 지금 증시는 오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소폭 이제 워낙 약세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뭐 외환위기를 보일 만큼 이렇게 금융시장이 동요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걸 보면 이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그렇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외환보유고 문제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의 보험 성격인 거죠. 이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네. 문제가 터지면 우린 이것까지 활용할 수 있어라는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통화 스와프까지 다 고려해서 상당히 한국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구나라고 신용 등급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꼭 통화 스와프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나중에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1번은 외환 보유액을 열심히 쌓는 거겠고. 그렇죠. 두 번째가 그 방어선마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통화 스와프 계약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제3, 제4의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렇죠. 대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겪고 난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국제 이런 연합은행들에 가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이 일시적인 외환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은행들에서 돈을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자라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게 좀 받아들여져서 IMF에서 지금 신축적 공여라고 그래서 FCL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다음에 PLL이라는 예비용 단기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통화 스와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IMF 쪽이 우리가 이거 활용하고 싶어. 예. 그럼 심사를 해서 그래 너네 국가 이거 활용을 해라고 하면 위기가 빠졌을 때 IMF에 긴급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걸 안 해줬나 봐요? 그전에는 예. IMF가 저희가 이제 98년도, 97년도에 그 구제금융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받았었죠. 구제금융이라고 해서 이 돈을 주면 구제금융이니까 가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라는 대로 너네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관리 감독은 없어요. 단지 위기 때 우리가 너네 돈을 좀 빌려 쓸 수 있게 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FCL인 신축적 공여는 조금 이 신용 등급이 높은 국가들에 해당이 되고요. PLL이란 예방용 단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용 등급이 낮은 신흥국들에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신청을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IMF 구제금융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좀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요. 돈은 필요하니까 빌리긴 빌리는데 네. 빌리고 나면 너무 빡빡하게 굴더라 IMF가. 근데 이거는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을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점도 조금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외환 보유액 다 떨어지고 나서 손 벌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저 FCL이라는 거 있는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신청해 놓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구제금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약간 통화 스와프하고 차이가 있는 게 FCL 같은 경우를 신청해 놓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대신 언제든지 위기가 생겼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기가 생기면 돈을 빌리는 것이고요. 네. 돈을 빌리고 나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나가겠죠. 근데 통화 스와프도 사실은 빌린 기간 동안 잠시 쓰는 기간 동안 이자를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수수료를 앞에 내느냐 마느냐 이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IMF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 말이네요. 네.
근데 IMF에서 돈 빌려 썼다고 하면 저 나라 큰일인가 보다.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구제금융의 느낌이 좀 있어서 예.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고려해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경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럼 환급 받으셨을 텐데 이게 환급이 제대로 안 되고 몰라서 못 받고 그런 경우가 꽤 된다면서요? 꽤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절반 이상이 지금 못 받은 걸로 국세청이 자료를 냈는데요. 예. 올 8월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은 인원이 31만 명이에요. 전체 가입 대상자 중에 이게 4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2만 명 정도인 57.5%가 유류세 환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요? 왜 못 받았어요? 자기가 대상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환급은 자신이 대상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768만 원입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비롯해서 예금, 보험, 연금, 주식 이런 자산들 모두 합쳐서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자산에서 빌린 돈, 부채를 빼면 순금융자산이 되는데요. 독일 보험회사인 알리안츠가 매년 세계 5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각 나라 국민들의 1인당 순금융자산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순금융자산이 얼마인지 보니까 3,768만 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 순금융자산이 4천만 원 가까이 되나? 하면서 속으로 어림짐작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재작년보다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늘었지만 전체적인 순위는 한 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3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22등이었고요. 2013년에는 20등이었으니까 등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당 부채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제일 많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100%로 제일 높았는데요. 대출 있으신 분들은 연휴 끝나자마자 요즘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시중금리의 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는 금리 전망에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10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 계속 고민거리인데 이걸 사회주택이라는 대안을 통해서 풀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 사회주택이라는 게 뭐고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청취자께서 주식에 투자할 때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좋다고 하던데 혹시 적립식 투자의 단점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세상에 단점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달러원 환율이 연휴 전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